아니, 일본인 여성이랑 결혼해서 딸 셋을 낳고 21살 연하의 한국인 부인을 만나 50대가 돼서 아들 셋을 더 낳았다고? 중혼으로? 이야, 씨. 오스. 先生は怖いものを知らせて何が怖いですかというインタビューされるけれども、孤独が怖いしね、上が怖いよ。腹が減ること。今の人にそういうこと言っても通じないでしょうね。そうですね。腹が減るということが一番怖い。 최영의. 그의 이야기는 남자들의 입에 수없이 오르내렸습니다. 그를 모티브로 한 만화, 영화 캐릭터 최배달로써요. 그런 최배달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그의 본명 최영의로 그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가 겪어온 고난, 시련, 심지어 그가 남긴 유산과 업적마저도요. 그의 유산은 지금도 수많은 격투가들의 몸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국뽕 소리를 들어도 그를 빼놓고 현대의 격투기를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싸움의 역사 첫 번째 이야기, 최영의입니다. 1923년 일제강점기에 전라북도 김제에서 출생한 그는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큰형을 따라 만 14살의 나이에 일본 야마나시 소년항공기술학교에 입학합니다. 학창시절 그는 후나코시 기침 문화의 쇼토칸 가라데를 수련하게 되는데 어릴 적부터 무술과 신체 단련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가라데만이 가진 독특한 역사와 움직임에 완전히 매료되고 맙니다. 가라테. 일본의 오키나와라는 섬에서 만들어진 이 무술은 굉장히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전쟁 중 검을 떨어뜨린 사무라이들의 호신술 유술에서 유래된 유도, 군인들의 무도에서 출발한 유도와 다르게 침략당한 식민지 땅의 힘없는 농민들이 만들어낸 무술이었습니다. 중국, 대만과 일본 본토 사이에 있는 오키나와라는 섬은 본래 일본이 아닌 류큐 왕국이라 불리는 섬나라로 지리적으로도 지금의 일본보다도 오히려 대만에 더 가깝고 당시엔 중국, 동남아시아 주변국들과 중개 무역을 하며 발전하던 작고 평화로운 나라였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으로 전수받게 된 중국 남부지방의 남권을 자주 수련하였는데 이 무술들을 당나라에서 온 숙이라는 의미의 당수, 가라데라고 불렀습니다. 19세기 후반 일본에 완전히 흡수되기 전까지 일본 본토의 사무라이들에게 수없이 침략당하게 되는데 당수로 체력을 단련하며 물고기 잡고 농사짓고 살던 그들은 사무라이들의 칼과 창에 땅, 재산, 아내와 자식들까지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들은 당시 법률상 무기를 소지할 수 없었고 복수를 결심한 그들은 농기구를 무기로 가공하는 방법과 사용법을 연구하였고 밤에 산에 몰래 들어가 무기가 없을 때의 전투법을 연구, 그들의 당수를 무기를 들지 않고 칼과 창에 맞서는 무도, 본인의 신체를 무기화시키는 무술로 발전시켜 나갑니다. 이것이 20세기 초 일본 본토에 전해지고 청일전쟁 이후 한자 표기를 받고 공수로 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당시 조선인에게 어울리는 무술이 있었을까요? 어린 최영희는 더욱더 이 무술 수련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의 일본식 이름은 배달민족의 배달을 딴 오에야마 마츠다츠. 강해졌구나 오에야마라는 스승님의 칭찬에 지금이 저라면 스승님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답할 정도로 자신감과 열정 또한 강했습니다. 후에 노년의 그는 이 당시 자만했던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지만 주변 일본인들보다 뛰어남을 보여주고 싶은 조선인으로서의 당시 그의 마음이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이 시기 그는 무패의 사무라이 미야모토 무사시의 영화를 보고 크게 감동을 받고 후에 그의 일대기를 다룬 소설, 그가 남긴 병법서 등을 수시로 챙겨보며 그를 마음 깊이 동경하게 됩니다. 고생해서 진학한 대학도 2차 세계대전 말기에 징용되어 중퇴, 일본의 패전 후 다시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패전국가 일본의 가난과 어디에도 의지할 곳 없는 조선인의 신분은 그를 도쿄에서 방황하게 합니다. 그런 자신을 부끄럽게 여겨 다시 학업에 전념. 1946년 와세다 대학 체육과에 입학했지만 그는 조금씩 자신의 인생을 무도와 가라테에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당시 그는 민족운동가 조영주와 자주 만났는데 조영주는 그가 타지 생활에서 기댈 수 있는 몇 안 되는 존재였고 특히 무도 철학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조영주 역시도 가라데를 수련 중이었고 그의 권유로 생애의 마지막 스승 야마구치 고겐을 만나 고주류 카라테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일본 전통 가라데의 4대 유파 중 두 곳인 송도간과 강유류. 그는 20대 초반에 양쪽 유파 모두 유단자가 되었는데 이걸 현대로 비교하면 20대 초반의 유도 유단자의 주짓수 퍼플벨트 보유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해 6월 미스 도쿄 3위에 입상한 일본 여성 후지마키 치야코와 결혼하게 되는데 학업과 결혼이라는 평범한 삶은 그에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신주쿠에서 길을 걷다 우연히 미군에게 괴롭힘 당하는 경찰을 보게 되었는데 미군은 경찰을 나체로 벗긴 채 경관봉을 항문에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변 일본인들은 아무도 나서지 않았고 전후 관계와 상관없이 한 명의 인간으로서 참을 수 없었던 그는 미군에게서 그를 구출, 그 후 미군들과의 잦은 싸움으로 미 헌병들의 지명수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무모한 행동이 늘 걱정이었던 스승과 선배는 산에 숨어 수련하며 지내길 권유했고 미야모토 무사시 덕후였던 그는 그해 10월 미노부산에서의 첫 번째 입산수도를 시작합니다. 47년 산에서 내려온 그는 그해 9월 교토에서 첫 번째 가라데 선수권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대회에 참가한 그는 전국의 고수들 앞에서 자신의 실력을 선보였고 당당히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현 아시안게임 종목이자 도쿄올림픽 정식 종목이 된 가라데의 첫 공식 챔피언은 한국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대회로 자신의 무도 인생의 회의를 갖게 되는데 당시 가라데는 신체를 무기화하는 무술로 일격필사를 지향했기에 시합은 쓴도매로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회 중 공격이 멈추지 않고 직접 가격하는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데 달인의 정권에 사망하거나 기절하기는커녕 오히려 맞은 사람이 아닌 때린 사람이 지게 되었다는 점, 단련한 인간은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는 점, 무기를 든 상대와의 전투를 상정하여 만들어진 기술들로 인해 복싱, 레슬링, 무에타이와 비교해 가라데의 격투기로서의 비효율적인 모습, 최영희는 이 가라데가 과연 내 인생을 걸만한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이에 조영주와 스승 야마구치 고개는 다시 한번 그에게 입산수도를 권유하게 되고 48년 4월 최영희는 다시 한번 가라데와 무도의 정수를 깨닫기 위해 미야모토 무사시의 오륜서를 들고 키오스미산에 입산합니다. 1년 8개월 동안 최영희는 매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단련에 정진하였고 밤마다 미야모토 무사시의 병법서 오륜서를 읽으며 무도에 대한 그의 철학을 확립시켜 나갔습니다. 창을 멈추는 것이 바로 무라면 무도에 필요한 것은 힘, 실전성. 무술이란 투쟁의 기술, 실전에서 써먹을 수 없는 무도는 춤과 다른 게 없다. 기술은 힘 안에 있다. 힘이 첫 번째, 빠름이 두 번째, 세 번째가 기술이다. 정신적 성숙만을 추구한다면 차라리 종교인이 되어라. 実践なくんば証明ができない。証明がなくんば信用しない。信用がなくんば尊敬されない。お前たちは尊敬される男になるのにはまず第一強くなれということで、それを年中朝晩言ってます。強くなるためにはそれには精神的に何が親孝行だよ。 1950년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당시 무도가의 한계를 뛰어넘은 그는 하산하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가 산에 있을 때 첫째 딸을 출산하였고 그는 이제 한 아이의 아버지이자 가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독립에 맞추어 일본이 아닌 조선 국적을 택하였고 실제로 때려보지도 않으면서 진정한 강함을 추구할 순 없다. 현대 가라데는 무도도 격투기도 아닌 가라데 댄스다라며 가라데 관계자에게 직접 타격제를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하산 후의 일본에서의 생활은 더욱 초라하고 고독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고독보다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오에야마의 가라데는 깡패들의 싸움에 불과하다는 자신의 인생을 건 가라데를 이단 취급하는 맹목적인 비난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싸워서 보여주는 방법뿐이었고 여러 도장들을 직접 찾아가 관장들에게 대련을 신청, 최영희에게 지고 수련생들이 떠나가는 도장들이 하나둘씩 생기게 되고 지금도 수많은 만화 등에서 회자되는 도장 깨기의 전설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의심에 대한 종지부를 찍기 위해 마침내 소와 싸웠고 소의 돌진을 막다가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분수에 골절되는 등 후에도 상당히 후유증이 남게 됩니다. 血がなかったら追っかけてくれ。牛が追っかけてくるとまだこれ大変です。怖いな。これはもう逃げるのが大変。 그 후 그는 일본을 떠나 각국의 다양한 무술을 경험하게 되는데 1952년 훗날 일본 1세대 프로레슬러이자 프로레슬링 해설자가 되는 유도가 출신 엔도 코키치와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당시 그는 그 시대 일본 무도가들과 다르게 체계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80kg 이상의 건장한 몸을 갖추고 있었지만 처음 미국 헤비급 프로레슬러들을 본 그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プロレスラーを初めて見たんですよ、アメリカ行って。見るとね、すごいよ、俺は。すごい。タッと出てきてね、こういうに置いて、ここにね、コーラビンを置いて、手ぬぐいを置いて、うわってやったら、こちらの筋肉とこちらの筋肉で、コーラビンがガラガラとね、割れてしまうんだよ。いや、こいつにお前、こう、ヘッドロックって言うんですか。折れちゃうよ、バカ野郎。レントゲン足がさ、もう一生懸命震えてるね。私も震えてるね。それが震えると、そのうちね、この肩が震え始めるんですよ。足が震える。肩が震え始めると、こう顎がくるんだよ。震えてる。プロレスがね、7、8人今いるわけですよ。松さんはね、ビール瓶が切れるから、お前コーラ瓶が切れるだろうとこう言うんだね。コーラ瓶切ったことがない。コーラというのは初めて見た。
そしてですもんね。コーラ瓶をじゃあ一つやってみようと言って置いてこう前後を踏んで試合用に入れてやったらね運よくねコーラ瓶の上が飛んじゃったんだよ。でやったらそのアメリカ人がねお前それもインチキだと言うんだよ。あんなのはインチキだと。そしてナンクスするのよろしいと。じゃあ中2本を並べと。中2本、コーラ瓶両方に中2本を並べる、だからね試合はねあっちでやってるのに控室が試合場になっちゃったんだよ。じゃあ観衆のない試合のプロレス対日本の空手の中2本をパーッと並べたわけです。こちら6本こちら6本、そしてここがもう瀬戸際だよ。プロレスラーが全部ね試合時間も手ないでね見てるわけよ。そしてそこで私のなりのね前後を組んで、そして精神を統一してうわーっと気合いかけながらパッパッパッパッって言ったらね9本の中2本の中で9本が折れちゃって3本が吹っ飛んでしまったんだよ。そうだったらそのプロレスが「オーマイガッドガッドヘンド」よし立ちかそこでゴッドハンドが出てきたんだよ。オーマイガッド初めて見たと。こんなそれで普通訳にね「お前ね教えてくれ」というよりもね「これから俺の子分になれ」と「イエス!」っていうんだね。そうでないとお前再びねリングに上がることはできないよと。そう言えと。それは私が言ったんじゃなくプレート統合が。 그의 미국에서의 대결은 프로레슬링 시합이 아닌 돈을 건 싸움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중 가장 강했던 상대도 이때 만나게 되는데 복싱 경험이 있는 레슬러였습니다. 이를 묘사한 만화엔 그가 복서들과 싸울 때 특히 고전했다고 그려지는데 실제로 그는 미국에 가기 전 복싱 동양 챔피언 호리구치 츠네오의 체육관에서 복싱을 연마하며 복싱의 연구 또한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초기 제자들이 기억하는 상대가 공격할 때 사이드로 돌아 카운터를 치거나 주먹을 흘린 뒤 도복을 잡아 유도식으로 넘기기, 주먹이 특기인 상대의 주먹을 때려 부수는 그의 전술은 이때의 경험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必ず横に入るね。こう入る。大山先生は柔道4段持ってたから。腰の下に入っちゃう。腰と同じで力が持ったらダメだ。腰の下に入って。そのまま腰車。腰回す。腰車で投げる。 원정길은 하와이로 이어졌고 당시 먼저 하와이의 프로레슬링 유학을 온 역도상과 친분을 갖게 되는데 그들의 첫 만남은 일본에서 살아가는 조선인 호걸들의 훈훈한 만남이었지만 나중에 이야기할 의형제 키무라로 인해 둘의 관계는 파국을 맞게 됩니다. 1954년 최영희가 일본에서 돌아오자 한 영화사는 그가 소를 잡는 모습을 영화화하여 개봉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사기꾼이라 비난받는 지경에 오르고 이 시절 역도사는 순식간에 일본의 국민 영웅이 됩니다. 그의 한 잡지의 편집장은 역도사의 팬인 자신의 아들에게 그보다 더 강한 인물이 있다며 최영희를 소개시켜 주었고 무작정 최영희를 찾아간 이 아이는 최영희와의 짧은 대화에 큰 감명을 받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짤방 제조기 카지와라 이키였고 3년 뒤 정식으로 그의 제자가 됩니다. 당시 유도가를 주인공으로 하는 인기 소설, 드라마, 영화 등에서 공수가는 언제나 악역으로 나와 가라데의 이미지는 좋지 않았고 본국의 전통 무예가 아닌 이방의 무예라는 세간의 인식은 도장의 경영면에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1964년 최영희는 자신의 유파 극진회관을 설립하고 제자 육성과 세계 가라데 보급에 남은 인생을 쏟기로 하는데 최영희는 당시 소설가를 꿈꾸고 있던 소년 카지와라에게 우리 도장을 선전해줄 사람이라 말해주었고 이 말은 10여 년 뒤 현실이 되었습니다. 거인의 별, 내일의 주 등으로 인기 작가가 된 카지와라 이키는 1971년 최영희의 일대기를 모티브로 만든 만화 공수바보 일들의 연재, 이 만화는 일본에서 엄청난 히트를 치게 되어 영화로도 제작되고 후에 나올 격투 만화, 소설, 게임 등에 유도가가 아닌 공수가 주인공이 등장하게 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나이 50을 앞둔 최영희는 순식간에 일본 무도계, 소년들의 영웅이 되었고 많은 재능 있는 소년들이 그의 제자로 들어오게 됩니다. 카지와라는 최영희의 제자들 또한 만화에 등장시켜 한 명 한 명 유명인으로 만들었고 최영희와 그의 제자들이 가진 무도, 격투계의 영향력은 커져만 갔습니다. 20세기 후반 어느새 극진회관은 세계에 1200만 명의 문화생을 둔 대형 단체가 되어버렸고 카지와라 이키는 만화로 극진을 일본 전역에 알렸지만 그와 동시에 그의 제자들도 팬덤을 가진 무도의 스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철학 또한 한 명 한 명의 가치관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제자들과의 갈등 속에 최영희는 언제나 조직과 단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갈등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조직에서의 파문과 탈퇴로 이어진 이 갈등은 최영희 그가 세상을 뜨자 그의 후예와 제자들의 눈물로도
지금도 풀지 못한 매듭으로 남겨졌습니다. 그들이 각종 문화, 그리고 이종 격투기의 뿌리가 될 것이라는 것도 알지 못한 채 말이죠. 준비한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볼만하지 않았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